유진 린지 소령은 미드웨이 당시 항모 엔터프라이즈의 뇌격기 편대장이었는데 1905년생이고 1927년에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비행교육 과정을 1929년에 마치고 그 이후 계속 조종사로 복무했는데 엔터프라이즈의 뇌격기 편대장이 된 것은 1940년 6월로 태평양 전쟁 개전 이전입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렉싱턴은 하와이에 없었는데 당시 미 해군은 일본 항모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받고 엔터프라이즈 뇌격기 편대를 출격시켰지만 일본 항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린지 편대장은 당일 밤에 진주만에 착륙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들의 연료가 부족하자 엔터프라이즈에 대신 착함 허가를 받습니다. 일본 항모 발견에 실패한 뇌격기들은 전부 이렇게 어뢰를 단 채로 처음 해보는 야간 착함을 시도했고 전부 무사히 착함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인데 1942년 2월에는 어뢰 대신 폭탄을 달고 마셜 제도 공습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이 사진은 2월 24일에 웨이크 섬을 공습하는 VT-6 뇌격기를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유진 린지의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는 호넷 뇌격대와는 달리 실전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잠시 소개한 대로 미드웨이 해전을 앞둔 5월 28일 린지 편대장이 엔터프라이즈에 착함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서 기체를 잃고 본인도 부상을 입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갈비뼈 몇 개가 부러졌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러진 건 아니고 금이 간 것이 맞습니다. 린지 소령은 구축함 머너건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이 사진이 부상을 입은 린지 소령과 다른 승무원들을 사고 3일 후인 5월 31일에 머너건에서 엔터프라이즈로 옮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옮겨지고 있는 사람이 린지 소령으로 보여집니다. 린지 편대장은 엔터프라이즈에 옮겨져 계속 휴식을 취했으나 6월 4일 당일에도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았고 얼굴에 타박상으로 고글을 쓰지 못할 정도였는데도 자원에서 공격에 참가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항모 항공대보다 실전 경험이 많았던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도 폭탄 투하만 주로 했고 실제 적함에 대한 어뢰 공격은 전혀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채널에서 계속 연재하고 있는 새롭게 보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 이제 6월 4일 새벽부터 있었던 일들이 상당 부분 커버되었고 클라이맥스 전투를 향해 줄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출격한 태스크포스 16의 6개 편대, 사실 폭격대는 VS와 VB로 나뉘는데 편의상 여기서 하나로 표시해보면 호넷은 뇌격대가 전멸하고 전투기와 폭격기 편대는 결국 전투에 참가 못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전투기 편대가 연료 부족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편대 2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늦게 출발한 요크타운 항공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항공대의 상황을 최대한 시간 순서에 맞춰서 9시 40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미 함대는 암호의 독을 통해 유리한 위치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음에도 미군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카가의 오른쪽에서 접근했던 VT-6 7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린지 소령의 나머지 7기는 왼쪽으로 다가왔는데 카가의 오른쪽에서 접근한 편대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도 소수의 제로기들이 공격을 가해왔지만 20밀리탄이 거의 떨어진 상황이어서 위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카가가 일라이 편대의 어뢰 2발의 목표가 되고 어뢰들을 모두 잘 피했지만 카가 좌현의 린지 편대에도 좋은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카가는 일라이 편대의 어뢰 2개를 피하고 다시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로기들의 공격이 주춤한 사이 린지 편대는 어뢰 투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9시 45분경 카가에서 제로기 6기, 아카기에서 3기를 추가로 발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제로기들은 린지 편대에 공격을 가해왔고 편대장기를 포함해 4기가 순식간에 격추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데버스테이터들은 제로기에 응사해 1기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엔터프라이즈 뇌격대가 가진 것이 데버스테이터가 아니라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더 빠른 어벤져였다면 일본기가 잠시 카가 좌현 쪽을 놓치고 있는 사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전해옵니다. 물론 이 당시 미군 어뢰의 상황을 볼 때 많이 쐈다고 결과가 좋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뇌격대의 공격을 무사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본 함대 사령부는 전투가 진행되던 와중에 공격 때 바람 준비를 서두르라는 명령을 각 항모에 내렸습니다. 비록 지금 뇌격대의 공격을 잘 막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게 들이닥칠지 모르고 어뢰나 폭탄이나 하나만 제대로 맞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 항모를 공격해 화근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모들이 회피기동으로 요동치는 사이 어려운 무장 전환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을 보아도 일본 해군 수뇌부는 미드웨이 해전이 결국엔 자신들의 승리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로기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당하던 린지 편대에서 아직 살아남은 3기는 제로기들의 방해로 제대로 된 어뢰 투하 위치를 못 잡고 원거리에서 3발을 투하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카가는 능숙한 회피기동으로 쉽게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전 10시경까지 엔터프라이즈 뇌격대 VT-6의 일본 항모 공격이 끝났습니다. 15기의 뇌격기가 전투를 시작한 호넷 뇌격대에서는 한 발을 투하해서 빗나갔고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는 14기가 5발의 어뢰를 투하했으나 명중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방금 어뢰를 발사한 3기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한 카가 우연에서 어뢰를 발사한 2기 총 5기가 엔터프라이즈 뇌격대에서 일단 제로기에 격추되는 것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카가와 아카기에서 신속하게 제때 제로기들을 발진시킨 것이 카가의 닥쳐온 위기를 모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항모상에서는 미군 뇌격기가 떨어질 때마다 환성이 터져나왔고 당시 항모 소류 항공대 전투기 탑승원이었던 후지타 이오조의 전후 증언에 의하면 미군 뇌격대 2번의 공격을 합쳐 격추되는 미군기를 20기 정도까지 셌으나 나중에는 귀찮아져서 세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VT-6에서 살아남은 미군기 5기는 10시 15분경까지 일본 함대 해역을 빠져나왔는데 일본 항모와 호위함들 간의 간격이 매우 넓어서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편대장이었던 유진 린지 소령과 아서 일라이 대위는 둘 다 전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해 14명의 조종사는 모두 네이비 크로스를 받게 됩니다. 뇌격기에 같이 탑승했던 후방 기총 사수들은 디스팅기시드 플라잉 크로스를 받습니다. 위처 제독은 전투 후 월드런 편대 전체가 메달 오브 아너를 받도록 추천했습니다. 그렇지만 월드런도 다른 모든 조종사들과 같이 네이비 크로스를 받았고 이후 엔터프라이즈 모든 편대가 프레지덴셜 유닛 사이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엔터프라이즈 뇌격대 VT-6 승무원들이 1942년 1월에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인데 얼굴이 좀 작게 나왔지만 이 두 사람이 좌측 린지 편대장, 우측 일라이 대위입니다. 그리고 뒷줄 맨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엘버트 W 윈첼인데 VT-6에서 살아남은 5기 중 하나로서 동료 승무원과 함께 이후 바다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윈첼과 동료였던 더글러스 코셋은 구명보트로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미군의 구조를 받게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윈첼과 코셋의 이야기는 이후 계속됩니다. 호넷 뇌격대는 전멸했지만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는 5기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자료들은 다음의 요소들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일단 월드런 뇌격대가 북동쪽에서 소류를 공격하는 사이 제로기들이 그곳에 몰렸고 특히 카가 좌연에서 접근한 린지 편대에 제로기들이 늦게 들이닥쳤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제로기들이 오랜 시간 띄엄띄엄 오는 미군 항공대를 상대하느라 오랜 시간 공중에 떠 있었고 특정 시점에 기총탄이 모자란 경우가 있었는데 방금 소개했던 특히 위력이 센 20mm탄은 60발밖에 없어서 빨리 떨어졌고 이것이 엔터프라이즈 뇌격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설입니다. 또 하나 요소는 당시 미군 조종사들이 전투 중 느낀 점인데 일본군 전투기들은 일단 미군 뇌격기를 공격하다가 그 뇌격기가 어뢰를 투하하면 공격을 멈추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군이 인도적이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비록 어뢰 투하 전에 미군 뇌격기를 잡지는 못했더라도 일단 어뢰를 투하한 느린 뇌격기는 함대에 더 이상 위협이 안 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다시 올지도 모를 공격에 대비해 탄약을 아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본 항모부대 상공을 지키던 제로기 편대에 대해 더 큰 이슈가 있는데요. 항공모함 상공호위 전투기 편대를 캡, 컴뱃 에어 패트롤이라고 칭하는데 미국 항모부대는 각 태스크포스별로 기함의 전투기 편대 관제관이 전체 캡을 관할하지만 일본 항모부대는 각 항모 비행장이 휘하 상공호위 전투기를 관할하는 체제였다고 합니다. 명령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미군 시스템보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모함과 제로기를 연결해주는 무선 장비도 잡음이 너무 심해 제대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모부대 위의 상공호위 제로기들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항모부대 상공을 지켜보면서 해상의 호위함에서 대공포가 터지면 그쪽에 미군기들이 내습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로기들은 저공으로 오는 뇌격기들처럼 먼저 함대에 일찌감치 발견되지 않으면 원거리의 적을 제대로 탐지하고 먼저 대비하는 능력이 모자랐습니다. 또한 캡의 중앙 통제가 없다 보니 어느 한 군데서 적이 나타나서 전투가 개시되면 모든 전투기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어느 한쪽 수비에 구멍이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넷 월드런 뇌격대의 공격 당시 일어난 일로 바로 이어진 엔터프라이즈 뇌격대의 공격 시 카가 주변이 비어 있었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미 항공대의 공격이 빠르게 여러 방향에서 이어진다면 일본군 상공호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상공호위에 대한 이론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군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고 견시에 충실하면서 항상 갑판에 연료와 탄약이 가득 찬 전투기들을 대기시켜 놓고 자주 상공호위 전투기들을 교대하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공격은 미드웨이 주둔 항공대 공습에서부터 시작해 일본군 상공호위의 약점을 계속 건드리는 식으로 이어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이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